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저희가 맨 앞에 1장 원가 흐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 2장에 해당되는 거 거기 들어갈 차례인데요. 저게 48페이지 개발원가 계산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흐름 보면 우리 원가 계산의 흐름, 그거는 공장에 있는 재고자산의 움직임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죠? 공장의 재고자산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고가 원재료고, 라인에 투입해서 생산 중인 재고가 제공품이고, 완성돼서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된 게 제품이고, 팔려나간 게 매출원가. 여기서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면서 매출, 수익과 대응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직접 재료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기초 원재료에 단기 매입 더해서 뭐 빼서 기말 원재료 빼는 거죠. 이 매입의 경우에는 만약에 매입 말고 매입 부대 비용이 있다면 부대 비용은 가산한다.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단기 총제조원가 의미가 뭐예요? 단기 총제조원가는 이번 기에 공장에서 발생한 전체 원가, 금년에 제조원가 중에 단기에 발생한 전체 원가고 세 가지로 구성되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여기 있는 요 직접 재료원가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는 발생액이다, 지급액이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얘는 발생액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급이 제시되면 뭘로? 발생으로 조정해 가줘야죠. 지급 제시됐을 때는 발생으로 조정하는데 기초 미지급, 기말 미지급, 기초 선급, 기말 선급 이런 것들이 조정 항목에 들어가죠. 지급 기준으로 발생액 찾을 때 기초 미지급은 지난달치 준 거죠. 이번 달 발생액 아니고 기말 미지급은 이번 달 발생액인데 못 준 거고 기초 선급은 지난달에 이번 달치를 미리 준 거죠. 그 다음에 기말 선급은 다음 달치 미리 준 거니까 그거 빼서 바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금년에 여기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완성된 거의 원가다. 얘는 뭐로 구성되죠? 기초에 원래 라인에 있던 거, 기초 제공품에 금년에 발생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서, 여기 있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제공품을 더해서 뭘 빼면? 기말 제공품을 빼면 라인에서 없어진 거, 어디로 간 걸로 보겠다? 제품 창고로 간 거로 보겠다.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려나간 부분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했죠?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에 상기업에서 상품 계정, 상품 창고로 들어온 건 사오니까 매입이다. 그게 제품 계정이라면 제품은 사오지 않고 만들어서 받기 때문에 매입 대신 뭐가 들어가는 거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사왔으면 매입이고 만들어서 받았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우리 유형자산을 구입했으면 매입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고, 만들었으면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이 넘어가면서 취득원가가 되는 거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죠. 사왔으면 매입이고 만들어서 받았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다가 기초 제품 더해서 여기서 뭘 빼면 기말 제품 빼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이거 머릿속에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항목 중에 발생액은 어느 거예요? 발생액은 여기 있는 항목 중에 발생액은 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요게 발생한 원가다. 그다음에 비용화된 게 매출 원가로 비용화된 거고, 발생액과 비용화된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재고자산화되는 제조 원가 부분은 발생한 시점에 제조 원가도 결국 최종적으로 갈 자리는 어디다? 수익을 창출한 게 목적이니까 매출이 창출됐을 때 매출 원가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발생할 때 바로 팔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비용화하지 않고
땡겨서 재고로 남겨놓는 거죠. 그랬을 때 발생한 금액이 자산화되는 자리가 제공품이고, 그다음 이게 비용화되는 자리가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발생액과 비용화된 금액 사이에는 뭐만큼 차이 난다? 제공품과 제품의 재고 변동만큼. 그래서 기초 제공품과 제품, 기초에 있던 제공품과 제품 의미가 뭐다? 작년 발생액인데 작년에 비용 부인해서 재고로 남겨놓은 거다, 유보시켜 놓은 거다. 금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금년 발생 말고도 추가적으로 비용할 항목이 되는 거다. 기초 제공품과 제품. 기말 제공품과 제품은 이번 기말 기준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로 유보시켜 놓은 거다. 응? 그것만큼 금년에 비용화된 건 작아지고 이익은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제목에서도 있잖아요. 오류 수정에 기초 재고 과대, 이익 감소. 무슨 뜻이야? 기초 재고 과대. 작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로 남겨놨던 금액이 많았다. 그럼 금년에 어떻게 해야 돼? 추가적으로 비용화될 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익은 작아지는 거고. 기말 재고 과대, 이익 증가. 기말 재고 과대는 이번에 매출원가로 가래 중에 재고에 남긴 애가 많은 거야, 비용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은 커지는 거지, 비용은 작아지고. 같은 논리에 지금. 응? 그래서 그 발생액과 비용화된 건 서로 틀어진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구성됐을 때 제공품 계정의 숫자를 채워가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어제 공부한 것 중에 제공품 계정의 차변 대변 숫자를 좀 넣어보면, 제공품 계정 차변에 어떤 숫자가 짓게 되죠? 기초 제공품이 원래 있을 거고, 여기 증가 항목 3개 뭐예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요 3가지가 이름이 단기 총제조원가고, 단기 총제조원가는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뭐로 처리한다? 제공품에서 재고자산화된다. 그래서 요 제공품 계정에서 재고자산화되는 거를 이후에 요 자리에 짓게 하는 거, 제공품 계정에 재고자산되는 금액을 다른 말로 이후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배부액이라는 표현도 쓸 거야. 배부액. 배부액이라는 표현이 이후에 나오면 제공품 계정 차변에서 재고자산화한 금액이야. 배부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다음 챕터부터 바로 나와. 좀 이따도 좀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원가 짓게 되는 거고, 기말 제공품 뺀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거 외워 놓으시고, 문제 풀다 보면 지금 객관식 문제 혹시 복습하셨으면 요 칸에다 채워서 빈칸 채워서 숫자 추정하는 그런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자료 읽다 보면 자료 안에 기초 제공품이 있고 뭐 재료, 노무, 제조 간접원가 나왔다 문제. 그러면 제공품 계정 차변 자료를 준 거구나. 그럼 거기 나머지 채워가지고 금액 집계해 갈 수 있게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제공품 계정에 들어가는 거 요거 확실하게 좀 외워 놓으셔야 돼. 그다음에 뭐 어제 앞에 했던 걸로 요거 2개 묶으면 뭐예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2개 묶으면 직접 원가,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2개 묶으면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묶으면 가공 원가, 다른 말로 영어 번역해서 전환 원가라고도 한다. 둘 다 외우시라 했죠. 그다음에 뭐 참고로 실제로 여러분이 교재를 보다 보면 어떤 교재는 직접 재료 원가 이런 말 말고 직접 재료비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럼 직접 재료비와 직접 재료 원가는 어떻게 다른 거냐? 우리 비라는 표현은 expense죠. 비용. 비라는 표현이. 근데 재료는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어 재고자산화돼. 재고자산화됐다가 매출원가로 팔려나갈 때 비용화되잖아. 그래서 발생한 시점에 비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책들은 재료 B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재료 원가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노무 원가. 얘는 자산화돼야 될 금액이다. 팔려나갈 때 비용화된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개념성은 그게 더 맞기 때문에 저희 책은 다 원가로 되어 있는데 그걸 B라고 써도 옛날엔 그 표현을 더 많이 썼어. 그 일본식 표현이야.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써도 문제는 풀되 원가나 B는 뭐 그런 의미로 최근에 원가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다. 영어로는 Direct Material Cost야. Cost란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걸 B로 번역할 거냐 원가로 번역할 거냐. 개념상 자산화되니까 원가로 번역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 그래서 원가로 보는 거야. 응? 그리고 2개는 그냥 섞어 쓴다. 그 흐름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어제 객관식 문제 풀 때 요거 통합해서 보는 거 봤죠? 요거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재고자산 통합해서 보는 거. 재고자산 통합해서 보면 어떻게 되나? 우리 재고에 기초 재고는 뭐가 되는 거야? 기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모두 들어가고 증가 항목 3개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통합했을 때 뭐뭐가 재고 증가 항목이라고 했어요. 이걸 통합해서 봤을 때 전체 공장 전체 잔액을 증가시키는 거 매입 전체 잔액을 증가시키죠. 직접 재료원가는 제공품 늘어난 것만큼 원재료가 줄기 때문에 전체 잔액에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얘네들은 발생액이 추가적으로 재고자산화되니까 전체 잔액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요로 넘어가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데 그건 제품은 늘어나지만 제공품이 줄기 때문에 전체 잔액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전체 잔액을 증가시킨 항목은 요 3가지 매입,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그 다음 감소시킨 항목 전체 재고를 감소시킨 항목은 공장 밖으로 나가는 거 매출원가밖에 없죠. 원재료가 주는 건 제공품이 늘어난 거고 제공품이 주는 건 제품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장 밖으로 나간 거 전체 재고를 감소시키는 거는 매출원가밖에 없고 요걸 뺀 나머지가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이것도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래서 보통 요 통합해서 나오는 문제는 미국 문제 참고해서 낸 건데 기말 재고나 기초 재고 추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문제의 재고 수량 중에 뭐 제공품을 모른다거나 제품 모르는 상태로 나오고 자료 주어져 있으면 통합해서 푸는 게 더 빠를 거다. 응? 일부는 아예 통합해서 풀 수밖에 없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라고 그랬죠? 응? 지금 어제 한 내용은 사실 이게 다야. 응? 어제 한 내용.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문제 안에서 계산 프로세스를 익숙하게 하느냐. 우린 그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세법을 4시간 했으면 그 안에 자잘하게 외울 것들이 엄청 많잖아. 우리는 그런 디테일들은 규정 안 하는 거야. 사실 원가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면 세법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우리는 교과서적으로는 빠져나간 게 매출원가밖에 없잖아. 공장에서 빠져나간 게 정말 매출원가밖에 없을까? 실제 가면? 실제 가면 쟤를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야. 화장품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화장품 사면 옆에 붙여주는 거 있잖아. 뿌리는 것도 있죠. 프로모션용도 있고, 응? 광고비로 가야 될 것도 있고, AS로 대신 주는 것도 있고, 응? 여러 종류가 연구개발비로 걔를 쓸 수도 있고, 다시 해체해서. 사실 비용 분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를 재무회계적으로 어떤 회계에 초점을 둔다면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 안 돼요. 타계정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 근데 우리는 되게 전형적인 것만 본단 말이야. 지금 보면 아주 심플하게 예외 없이 딱 간 거잖아요. 깔끔하게. 응? 그거는 우리가 세부적인 규정, 회계상의 어떤 규정을 보는 게 아니라 계산의 로직에 보다 집중하는 거야. 계산 구조에.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 자체보다는 계산에 더 집중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했죠. 응? 그래서 요 계산의 흐름, 요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응? 이거 정확하게 지금 요 앞쪽 이 내용은 계속 이제 뒤에도 나오니까 정확하게 외우셔가지고 편안하게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제공품 계정에 기초 제공품 여기가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초 제공품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실제 상황에서는 기초 제공품은 기초 재무상태표 있겠죠? 제공품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직접 재료원가는 어떻게 짓게 돼요? 원재료 계정에서 기초 원재료가 있을 거고 단기 매입한 게 짓게 됐겠죠? 기말 원재료는 어떻게 확인했겠어? 실사를 통해서 개수를 확인했고 매입한 단가 넣으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 뺀 나머지가 직접 재료원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는 발생주의 개념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재무에서 공부했던 거 감가상각비다 뭐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다 계산할 수 있어. 요 내용이 뭐냐 이게, 응? 제공품 계정 차변에 단기 총제조원가라는 게 이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다가 넣은 거야. 원재료를 사다 넣었든 전기료를 우리가 지출하면서 넣었든 인건비를 지급하고 넣었든. 그래서 이 차변에 짓게 된 게 뭐냐면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원가예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이라는 게 결국 제품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원가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투입된 원가는 발생주에 따라서 금액을 짓게 하면 다 계산이 돼. 재무회계랑 다를 게 없어. 응?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기말 제공품 이건 어떻게 확인하죠? 기말 제공품
현대자동차의 기말 제공품 뭐겠어요? 현대자동차 기말 제공품. 현대자동차 라인이 있겠죠. 자동차 라인에 이렇게 이제 제공품 뭐야? 공장에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밑에 바닥만 있는 애, 응? 위에 뭐 엔진까지 붙인 애, 뚜껑 덮은 애, 응? 그다음에 뭐 도장, 페인팅까지 한 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의 금액은 어떻게 정하게 돼? 먼저 실사를 하겠지. 실사를 해서 수량을 재고 실사를 해서 수량은 정할 거야. 이거는 재고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단가, 모든 재고는 수량과 단가 곱해져서 금액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기말 재고의 단가는, 기말 제공품의 단가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게 사온 거면 아까 원재료는 사온 거잖아요. 사온 거는 매입 단가가 있어. 차례대로 언제부터 얼마에 사왔다. 그 원가를 가정에 따라 선입이면 앞에 것부터 땡겨가면 되고, 평균이면 섞은 걸로 땡겨가면 되고, 그죠? 근데 제공품은 사온 거야, 만들다 만 거야? 만들다 만 거예요. 여기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에 엔진도 달고 뚜껑까지 덮은 애, 응? 지붕까지 덮은 애가 있다. 그게 하나 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원가는 뭐야? 거기 부품값도 있고, 그것까지 조립하는 인건비도 들어갔고, 전기도 들어갔고, 뭐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부터가 뭐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응?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온 게 아니라. 이 만들어낸 것들은 부품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계장치도 썼고 원가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거라서 얘네들은 매입 단가가 없어. 매입 단가가 없고 이걸 만들기 위해 들어간 전체 금액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얘네들의 단가를 결정하려면, 이 산출물 단가를 결정하려면 이제 원가 계산을 해야만 기말 제공품이 얼마인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만들어낸 것들은. 사온 것들은 매입 단가가 있으니까 걔를 꽂아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것들을 가지고 인건비 집어넣고 전기 넣어서 만들어낸 애들은 얘는 이제 단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얼마짜리인지. 근데 그걸 하려면 거기에 재료는 얼마를 넣어야 될지, 인건비는 얼마를 넣어야 될지, 오버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지 원가 계산을 해야 이 금액이 확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가 계산을 해줘야만 기말 단가가 확정돼서 기말 재고 금액이 정해진다고. 기말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이 정해지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정해지죠. 기말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현대자동차는 제품 창고가 어디 있어요? 공장마다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다. 그럼 제품 창고가 어떻게 생겼을까? 정유회사는 제품 창고가 탱크예요. 동그랗게 생긴 탱크 있죠. 공장 밖에 이렇게 크게 있는 거. 그게 원유를 갖고 들어온 거면 원재료 창고인 거고, 마지막 정지한 휘발유 경유 등유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제품 창고야. 얘네들은.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앞에 큰 주차장이 있지. TV 같은데 뉴스 같은 데 한 번씩 나오잖아요. 주차장에 차 쫙 서 있는 거. 그게 제품 창고야. 그럼 실사를 통해서 그랜저가 1000대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다. 그럼 실사를 통해서 제품 1000대라는 건 알잖아. 한 대당 얼마짜리? 사온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재료 노무 제조관점가 얼마 넣을지를 정해줘야 되는 거야.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제공품 계정 이후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지잖아. 여기까지 넣은 거는 공정에 투입된 거야. 얘네들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발생주에 따라 금액을 짓게 하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낸 것들의 단가는 원가 계산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냐, 어제는 전체 흐름, 회계처리 흐름을 알게 하려고 기말 제공품은 얼마다 이런 숫자 그냥 줬죠. 기말 제공품 10만 원. 근데 그 10만 원이랑 기말 제공품 금액은 사실은 수량과 단가로 구성되는 거라고. 몇 개가 있었고 단가 얼마짜리인데 그 단가는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 챕터부터 할 건 뭐냐면 요 산출물의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 요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전체 매출원가까지 계산을 회계처리는 알았으니까. 거기 책에 48페이지 거기 보시면 1절에 투입원가의 집계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입원가, 공정에 들어간 거예요. 물건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 그 투입된 원가라는 게 단기 총 제조원가죠. 투입원가가. 금년에 발생한 원가라는 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원가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응?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 응? 그래서 걔는 어디에 짓게 돼?
공정에 투입된 직접 재료가, 직접 노무가, 제조 간접원가는 어디에 짓게 돼요?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예? 차변에 공정에 투입된 원가는 짓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산출물 원가. 산출물 원가는 어디서부터 필요한 거야? 제공품 계정에 대변부터가 만들어낸 거야. 응?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는 제조를 통해서 산출된 물량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확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밑에 파란색으로 산출물의 단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말 제공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재료는 얼마 들어갔는지, 노무는 얼마 들어갔는지, 오버헤드는 얼마 늘 건지를 정해줘야 기말 제공품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밑에 그림도 아시겠죠? 제공품 계정 차변이 공정에 투입된 원가다. 발생주에 따라 단기 총제조 원가를 짓게 한 거야. 응?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 재고는 얘는 산출물이라 단가가 없다. 그래서 그 단가를 우리가 계산해서 이 기말 제공품에 얼마가 들어간 상태라는 걸 정해줘야 기말 제공품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거다. 응? 그래서 단가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가 계산을 이제 이 산출물 금액 찾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마다 좀 크게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원가 계산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주문 생산일 때가 있고, 연속 대량 생산일 때가 있고. 연속 대량 생산, 농심. 농심에서 만든 대표적인 제품이 뭐예요? 농심 신라면이잖아. 네? 그 신자는 무슨 신자야? 뭐 매울 신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약간 뭐 다르게 생각하면 농심의 회장의 이름은 뭐였나? 농심 회장하고 롯데 만든 회장하고 형제야. 아세요? 그래서 롯데 회장이 신교코 회장의 동생이에요. 농심 회장도 성이 뭐겠어? 신씨지. 이게 중의적인 이름이지. 아예 대놓고 한 데도 있어. 옛날에 요즘도 있어요.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파라다이스 호텔 만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파라다이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야? 파라다이스 호텔 만든 사람 이름은 정낙원이야. 이렇게 묻어있는 애들이 이름이 좀 있지. 근데 농심의 신라면, 농심이 사실 이름이 좀 약간 가식적인 이름이야. 농심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 원래 변경 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롯데화학이었어.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동생이 이제 롯데화학에서 하다가 일본에서 라면이 잘 되니까 라면을 수입한 거야. 그래서 만들려고 하니까 신격호 회장이 못하게 했거든. 못하게 했는데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형하고 싸워가지고 잘린 거예요. 끊어진 거야. 그래서 롯데를 못 쓰게 된 거지. 그래서 롯데를 못 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응? 롯데관광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롯데관광을 보시면 그것도 그 동생 집인데, 응? 롯데관광은 보시면 롯데 로고가 없어. 롯데는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롯데? 저기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있는데 가보면 거기 뮤지컬 극장이 있어. 극장 이름이 샤롯데지. 그 샤롯데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 남자가 짝사랑하던 여자 주인공 이름이잖아. 응? 그 신격호 회장이 그 소설을 좋아했대.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그룹 이름을 만든 거잖아. 처음에는 과자 회사였잖아. 응? 샤롯데 쿠키,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응? 근데 샤롯데 호텔 이건 넘어가니까 샤자 뺀 거야. 응? 그래서 롯데가 된 거지. 근데 거기 롯데 관광을 보면 롯데라는 이름은 그래서 꼭 롯데 그룹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약간 고유명사니까. 대신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어. 그래서 롯데 그룹에서 너네 롯데관광 롯데 이름을 날려라. 그래가지고 롯데관광이 소송하다 이겼어요. 롯데라는 이름은 쓸 수 있는데 로고는 쓰지 마라. 그리고 롯데관광을 보면 로고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같은 그룹이라고 약간 착각하는 거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응? 근데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농심이 롯데화학이다가 그런 이유로 이제 롯데 이름 못 쓰니까 바꾼 이름이 농심이야. 너무 같지? 롯데화학, 농심, 농민의 마음.
너무 간 거 아니에요? 롯데에서 만드는 게 농민의 마음인 게 뭐 있어? 라면이 농민의 마음이야? 응? 새우깡이? 좀 그렇지. 롯데 그러니까 농심은 원래는 다 대부분 다 일본 걸 갖고 온 거야. 새우깡도 일본 거잖아. 응? 거의 똑같이 있잖아요. 응? 새우가 안 들어갔던 모양만 새우인. 응?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라면도 그렇고. 하여튼 그 신자도 뭐 매울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응? 하여튼 근데 그 신라면 같으면 맨날 똑같은 걸 만들잖아. 그럼 신라면 만드는 공장에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신라면이 1년에 몇 개나 팔리겠어요? 신라면이 나도 지금 뭐 정확치는 않은데 계속 바뀌니까 응? 몇십억 개 팔려 국내에서만. 예를 들어 10억 개가 팔렸어 신라면이. 그러면 신라면 10억 개가 팔리는데 한 개당 원가는 비슷하잖아. 그러면 신라면 한 개당 원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연속 대량 생산하면 응? 그러면 투입된 총 원가를 이거로 만들어낸 개수 산출 수량으로 나누면 한 단위당 평균적인 원가가 나오겠죠. 이걸 이용해서 원가를 계산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10억 개를 만들었는데 1000억이 들어갔다. 아니면 2000억이 들어가서 10억 개를 만들었다. 2000억이 들어가서. 그럼 하나 만들 때 얼마 들어가는 거야, 원가는? 2000억, 10억 개로 나누면. 하나 만들 때 200원 들어갔다. 그러면 대부분 다 200원 비슷비슷하잖아. 그 안에 들어가는 품목 내용들이 거의 같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속 대량 생산했을 때는 투입된 총 원가를 만들어낸 개수로 나눠서 단가를 찾아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게 제일 심플해. 이런 방식으로 원가 계산하는 게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뭐 종합이란 말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표현인데 적절하진 않아. 그래서 영어표현은 얘가 뭐냐면 프로세스 코스팅이야. 공정에서 발생한 전체 원가, 공정에 투입된 전체 원가를 공정에서 만들어낸 개수로 나눠서 단가를 찾는 방식.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만들어낸 것들의 성격이 서로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되겠지. 그래서 연속 대량 생산일 때 쓰는 거야. 연속 대량 생산일 때. 반면에 주문 생산이면 주문 생산인 거의 대표적인 거는 뭐 조선업 같은 거예요. 배를 만든다. 예를 들어 조선업이다. 배를 만드는데 여기 유조선도 만들었고 유람선도 만들었고 어선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얘네는 성격이 다 다르잖아. 그럼 얘네들을 들어간 전체 원가를 3개로 나눠서 단가를 찾으면 합리적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선과 유조선은 가격이 전혀 다를 거 아니야, 들어간 게.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개수는 의미가 없는 거야. 3개라는 개수는. 3개라는 개수는 의미가 없고 각각 성격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따로따로 집계를 해줘야지. 그래서 얘는 별도로, 주문별로 별도로 원가를 집계해줘야 돼. 근데 이제 이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어선이 똑같은 게 3개가 있었다. 어선이 똑같은 게 3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선 3개를 각각 금액을 집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전체를 묶어서 집계한 뒤에 얘는 나중에 나누기 3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똑같은 걸 만들었다면.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품별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작업이라고 불러. 작업. 그래서 작업별로 원가를 따로따로 집계해 줘야 돼. 작업별로. 요게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작업별로 따로따로 원가를 집계한다. 그래서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 말이에요. 개별 원가, 개별적으로 계산한다는데 영어 표현으로 뭐냐면 job order costing이야. 작업별로 오더, 주문에 따라서 별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다. 영어 표현이 성격이 좀 더 명확하지. 응? 그래서 연속 대량 생산일 때는 프로세스 코스팅, 프로세스 투입된 전체 원가를 그 프로세스 만들어낸 전체 개수로 나눠서 단가 찾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 생산일 때는 작업별로, 잡별로 오더에 따라서 들어간 게 다르니까 잡 오더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식. 이게 개별 원가 계산. 크게 이 2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이 2가지 방식에 따라서 요 기말 제공품의 단가, 완성된 거의 단가를 정하는 거야. 그 중에 요번 챕터는 요거야. 주문 생산 상황.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가를 집계하는 상황부터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하려는 게 뭔지. 그래서 어제 공부했던 것 중에 요 기말 제공품, 그다음에 기말 제품 이런 금액을 정하려면 산출물 단가를 찾아야 되고 그 원가를 찾으려면 원가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 방법에 주문 생산일 때는 종합원가, 연속 대량 생산일 때는 종합원가, 주문 생산일 때는 개별원가 계산인데 우리는 지금 그 개별원가 계산 파트를 먼저 공부하는 거다. 뭘 하려는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거기 개별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은 49페이지 메뉴에 있죠. 조선업, 기계제작업과 같이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 업종에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종합원가 계산은 정유업, 화학공업과 같이 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반복 생산 업종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논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2절 제목 바로 밑에 개별원가의 정의가 있어요. 개별원가 계산 영어로 job order costing이야. 그래서 주문에 따라 작업별로 원가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보면 개별 제품이나 작업, 아까 작업이 먼저 설명드렸죠?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동시에 작업하는 거, 그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건 참고로 그냥 밑줄까지 칠 건 없고 읽어만 보세요. 작업은 별도로 원가를 집계하는 단위. 그래서 각 제품별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배치 기준으로 하나의 작업 단위를 정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실무상 원가를 집계할 때는 작업의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별로 금액을 집계하는 시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별원가 계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고. 자, 그러면 개별원가는 작업별로 성격이 다르니까, 작업별로 따로따로 원가를 집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업별로 따로따로 추적해서 원가를 집계해 줘야 되겠죠? 그럼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뭐 있어요? 제조 원가를 세 개로 나누면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원가를 작업별로, 작업 넘버 301, 뭐 이게 유조선이고, 넘버 302가 유람선이고, 넘버 303이 어선 세대다. 그럼 이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야. 그러면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는 건 작업별로 걔가 발생시킨 걸 직접 쫓아가서 해당 금액을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작업별로 쫓아가지는 원가가 두 종류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뭐뭐만 작업별로 추적이 돼. 추적 가능한 원가 이 중에 뭐야?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건 추적이 되는데 제조 간접 원가는 추적이 안 되는 원가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직접 원가는 각 작업별로 추적해서 집계해요. 트레이스한다. 각 작업별로 추적해서 집계하면 돼. 직접 원가는. 근데 고민은 뭐냐? 자, 오버헤드는 이건 추적이 돼야 안 돼. 추적이 안 돼. 추적이 안 되는 오버헤드를 다른 말로 간접 원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제조 간접 원가잖아.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간접 원가 있지만 이후에 이제 뒤로 더 가면 판매 관리비 중에도 뭐 간접 원가 있고 여러 가지 간접 원가들이 있는데, 간접 원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추적되지 않는 거야. 그럼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추적이 안 되니까 작업별로 쫓아가지지가 않잖아. 근데 공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제품 원가에 넣긴 해야 된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인 거야. 그래서 이건 쫓아가지지는 않고 원가에 넣어야 되니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는 일정한 기준으로 얘네들은 배분해 준다. 얘랑 얘는 의미가 다른 거야. 추적은 뭐예요? 진짜 개 때문에 발생한 걸 따로따로 집계하는 거고, 얘는 간접 원가를 모았다가 나중에 일정한 기준으로 그냥 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든 제조 원가가 작업별로 집계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책에 49페이지 거기 보시면 1단계 직접 원가의 집계, 49페이지 밑에 1단계 직접 원가의 집계 그 밑줄 쳐놓으시면 작업별로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 뭐하고 뭐예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죠. 직접 원가를 파악하여 각 작업 단위에 바로 추적하여서 집계한다. 바로 추적해서 집계하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분. 제조 간접 원가는
작업별로 추적할 수 없는 제조간접원가는 구성 항목이 다양하므로 우선 제조간접원가란 계정에 집계해서 이를 적절한 배부 기준에 따라 개별 작업에 배부한다. 개별 작업에 배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페이지 보면 지금 설명한 게 뭐 그림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직접 재료가 직접 노무원가 두 개 합치면 직접 원가는 추적해서 집계하는 거고, 간접 재료, 간접 노무 같은 간접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에 모았다가 일정한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때 배부할 때 사용하는 게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기업은 뭐 참고로 이거 뭐 밑줄까지 칠 건 없어요. 개별 원가 적용하는 기업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분류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거기다 표시한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작업 원가표에 투입된 원가를 기록한다. 작업 원가표에 투입된 원가를 기록하는 거야. 자, 작업 원가표가 뭐냐? 그 밑에 사례가 들어가 있죠. 작업 원가표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조선업이다. 요즘 조선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주가 오르고 있잖아요. 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죠. 응?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뭐 이익이 별로 안 나지. 왜냐하면 안 좋을 때 받은 오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덤핑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높진 않고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격 받고 판 애들이 생산될 때, 얘가 대표적으로 진행 기준이니까 지금 오더를 받아도 수익이 아니라고. 수익은 진행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옛날 오더를 생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꿈틀대긴 하는데 아직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은 거야. 이익이 바로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그럼 조선업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가 제일 조선소에서 제일 크게 수익 나는 배종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천연가스 운반선이야. 그냥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중국도 잘 만든단 말이야. 걔는 덤핑하니까. 근데 요즘 계속 천연가스로 바뀌고 있잖아. 환경 때문에. 근데 천연가스로 운반하는 건 되게 고급 기술이거든. 천연가스가 기체잖아 원래. 걔를 기체로 그대로 운반하면 양이 너무 적잖아. 그래서 뭘로 바꿔서 운반해야 돼? 액체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액체로 바꾸면 온도가 엄청 낮아야 되잖아요. 응? 그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영하 뭐 정확하게 몇 도더라? 영하 100도 마이너스 100도? 뭐 그 정도까지 되게 낮춰야 그 액화 천연가스가 된다고. 리퀴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만 만들잖아. 그것 때문에 조선소가 지금 수익성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한 대 주문을 받았다. 한 대에 4천억이다. 그럼 4천억짜리 배를 만들 때 막상 생산 라인의 작업자들은 그 배 전체 설계에 대해서 알까? 모르겠죠. 그럼 그 배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질까?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오더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다. 삼성중공업 설계팀이 있어. 설계팀에서 요 오더에 맞도록 배를 설계. 배를 설계하고, 그럼 그 설계팀은 설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계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배가 차례차례 조립돼야 되는지까지 다 정해야 돼. 그거를 건축업이라면 뭐 시방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제조 지시서라고 표현해. 어떤 순서로 해라. 그래서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제품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해라. 철판 몇 미터짜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붙여라. 그 다음 뭐를 어디 붙이고 그 다음 페인팅을 뭘 하고 뭐 이런 걸 순서대로 다 정해주는 거야. 설계팀에서. 그럼 그 제조 지시서가 있으면 내가 철판 용접하는 사람이면은 그 제조지에 적힌 대로 자기는 일을 하는 거지. 전체 모르겠고. 그럼 거기에 5m짜리 철판 두 개 30cm, 뭐 20cm짜리 5m짜리를 갖다가 두 개 붙여서 어떤 모양으로 용접을 해라. 그럼 그걸 하는 거야. 그걸 하면 그 제조 지시서 뒤에 거기 있는 작업 원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작업 원가표에다 적는 거야. 재료로 지금 2천만 원짜리 철판을 두 개 썼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직접 재료가가 집계 되는 거지. 그다음 나는 시간당 임률이 5만 원인데 2시간 일했다.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 집계 되는 거고. 그럼 직접 재료가, 직접 노무원가는 그 작업별로 쓸 때마다 바로바로 작업원가표에 적고 작업한 시간을 바로 적으면 추적돼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러프하게 표현해서 추적해서 짓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추적해서 짓게 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작업 원가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작업 원가표를 보면 뭐는 파악이 돼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간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는 다 집계가 돼 있겠죠. 그때 작업할 때마다 기록을 해놨을 테니까. 근데 뭐는 빠져 있어. 거기 들어간 전기료, 거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제조 간접 원가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작업 원가표를 기초로 직접 원가는 바로바로 추적해서 모아놓고 공장에서 발생한 전체 제조 간접 원가를 파악한 뒤에 걔를 일정한 기준 가지고 개별 작업에 배분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거기 보면 작업 원가표 4를 밑에 직접 원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작업 원가표에 바로바로 기록해서 집계하는 거야. 추적해서 집계하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추적이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제 제조 간접 원가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분해 줘야 되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파란색으로 있는 거 밑줄만 좀 쳐놓으시면 제조 간접 원가를 작업에 배분하는 기준으로는 주로 노동 시간이나 기계 시간 또는 직접 노무 원가가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 제조 간접 원가를 각 작업에 배분할 때는 일정한 기준인데 예를 들어 조선업이다. 그럼 조선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야? 요즘은 두 개가 섞였는데 원래 조선업이 제일 강했던 나라는 어때요? 원래는 영국이었어. 응?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배를 당연히 제일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국 조선업이 전 세계 1등이었다고.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망해갔죠. 응? 그 다음에 받은 게 일본이야. 응? 그래서 일본의 조선소가 되게 많았어요. 1960년대, 70년대까지. 그 다음 받은 게 한국이에요. 1970년대. 그 다음 받은 게 중국이야. 뭐라는 거야? 인건비 싼 데로 옮겨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야. 조선업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런 약간 LNG선 이런 거 빼고 그 컨테이너선, 벌크선이라고 그러지. 그런 애들은 만드는 방식의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가 뭐냐? 용접, 쇠 붙이고, 도장, 노관슬게 페인팅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사고가 그 페인팅하다가 사고 나고 용접하다가 뭐 안에 가스이스 폭발하든가, 응? 페인팅 칠하다가 호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고나 그런 사고가 많잖아 거기. 응? 그럼 용접 도장이니까 주로 사람이 작업했던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LNG 선이나 아니면 시추 선이나 이런 건 이제 기술이 좀 더 합쳐진 거고. 그러니까 일본, 중국이 못 들어오는 거죠 거기는 한국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주로 작업하는 예전 상태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만드는 조선업이라면 사람이 작업하니까 배부 기준으로 뭘 쓰면 되겠어? 노동시간이나 노무원가를 쓰면 되죠. 노동시간과 노무원가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1시간을 쓰더라도 단순 기능공이면 와서 물건만 날른 사람하고 아주 전문 기능공이라 막 용접도 하고 뭐 막 여러 가지 기량치 썼던 사람하고는 오버헤드 발생시킨 양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금액이 더 중요한 합리적인 가중치일 수 있는 거지. 금액 높은 사람이 1시간 썼을 때 오버헤드를 더 발생시켰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시간이나 노무원가 이런 걸 배부 기준으로 쓰고 반면에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같으면 여러분이 거기 뭐 화면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응? 그런 데 가보면 그 무진실 들어가 본 적 있나? 거기 다 먼지가 없어야 되잖아. 먼지 다 빼고 들어가잖아요. 난 제고실사하러 들어가 본 적 있거든. 응? 뭐 제고실사하러 갔더니 갑자기 뭐 옷을 입히더라고. 막 이걸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옷 입었더니 막 먼지를 쭉 빼고 집어넣어 주더라고. 응? 가서 그 뭐죠? 그 인텔 칩 있잖아요. 인텔 코리아 관련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 칩이 카운트를 해야 돼. 한국에서 그 칩을 패킹을 했단 말이야. 응? 혹시 동부 하이텍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뭐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응? 걔는 뭐 하는 거냐면 이게 패킹하는 회사야. 요즘은 이제 그 TSMC라고 대만에서 하는 비즈니스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그 싼 버전. 응? 거긴 최고급 버전이고 싼 버전에 해당되는 거 하는 건데 인텔 칩을 걔가 패킹해. 그럼 칩을 실사하는 거야. 칩 실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웨이퍼에 이렇게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웨이퍼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TV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하나하나가 다 칩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정상 칩이 아니야. 그래서 이 칩을 이렇게 분량을 체크해서 분량은 스팟을 찍어놔요. 그럼 이 스팟 찍은 나머지만 잘 잘라내서 요게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얘를 잘라내갖고 이제 막 다리 붙여가지고 이렇게 패킹 딱 덮잖아. 한국이 요것만 한 거야, 요것만. 칩은 미국에서 만들어 오고. 응?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얘 점 찍힌 거는 정상 제품이 아닌 거야. 이걸 패킹하면 어차피 불량이 되니까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인텔 같은 데는 아주 그 퍼스널 컴퓨터 말고 큰 서버용 칩 같은 건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막 150만 원짜리도 있어. 웨이퍼 전체가 아니라 요 하나가. 요 한 장이 몇 천만 원. 그럼 요거를 이제 세야 돼. 카운트를. 근데 실제로는 훨씬 작잖아, 이렇게. 응? 그럼 세야 돼. 어떻게 세? 재고 실수하면 개수를 세야 될 거 아니야. 현미용 보고 센다고. 그래서 뭐 실수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가서 막 뭐 먼지 빼더니 들어가서 저기를 보면 된대요. 근데 현미용이 있는 거야. 뭐가 있나 봤더니 안에 칩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스팟 안 찍힌 것만 세시면 된대. 세보면 이게 센 줄인지 안 센 줄인지 막 헷갈린다고. 그래서 예전에 하이닉스 일했던 친구가 기말 재고를 변동시킨 사람이 있었어. 실수하다 헷갈리니까 여기다 자기가 찍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전체 웨이퍼 한 장 분량으로 만든. 그럼 이제 뭐 그런 데는 얘네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스펙션 정도만 하는 거고 다 라인은 자동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동화된 라인들은 노동 시간이 배부 기준이면 안 되겠죠. 걔네들은 뭐가? 그 작업한 기계 시간이 더 적절한 배부 기준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제조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제조 간접원가 작업에 분명하는 배부 기준으로는 노동 시간이나 기계 시간, 직접 노무 원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그 밑에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 그게 뭐 최근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제조 간접 원가와 상관관계가 높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서 적용이 쉬운 거 이런 걸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작업하면 노무 원가나 노동 시간 중에서 보다 인과관계가 높고 적용이 쉬운 걸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계가 주로 작업한다면 기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기준 가지고 배분을 하면 된다. 그 밑에 그림도 그 얘기고요. 밑에 예제 2-1번 그거 가지고 한번 개별원가에서 해보겠습니다. 2-1번 좀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월초 재고는 없습니다. 기초 재고는 없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죠? 월초 재고는 없고 세 가지 작업을 착수했어요. 금년에. 그 다음에 거기 작업 원가표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작업 원가표에는 세 가지가 기록돼요. 거기 보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추적해서 바로 짓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배부 기준이 현재 여기 같으면 노동시간이잖아. 노동시간이면 작업원가표에 이 작업이 몇 시간 작업했는지까지는 기록해 놓는 거야. 그래야 배분할 수가 있으니까. 배부 기준의 사용량 요거까지 넣어놔야죠. 그래서 여기 200시간 401은 200시간 402가 250시간 응? 그 다음에 403이 350시간 그래서 전체 800시간의 작업을 했다. 요거는 나중에 합계되는 거고 작업원가표에 그 작업에 사용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의 사용량, 요게 매번 작업별로 집계가 된 거야.
요걸 연말에 모은 거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작업 원가표에는 뭐는 기록돼 있는 거야? 뭐는 이미 계산이 돼 있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작업별로 원가 계산, 각 산출물 만들 때 들어간 금액이 정해진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빠진 거야? 오버헤드가 빠진 거야. 그럼 오버헤드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연말에 파악이 되는 거야. 토탈 공장에서 발생한 오버헤드는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이 문제 기준으로 재용품 계정 차변에는 숫자가 어떻게 집계됐겠어요? 현재 문제에서. 현재 문제에서 재용품 계정 차변에 기초 제공품은 있어요, 없어요? 맨 앞에 기초 재고는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초 재고는 빵이죠? 그 다음에 작업별로 추적되는 직접 재료 원가는 지금 얼마야? 50만 원 있는 거죠, 50만 원. 응? 50만 원이 있는 거고. 추적되는 직접 노무 원가는 60만 원이 각 작업 원가표에 추적돼 있는 직접 노무 원가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오버헤드는 작업별로 쫓아가지 않는다고. 공장 전체로 감가사표 얼마인지, 전기료 얼마 들어갔는지, 간접재료 얼마 넣었는지 이건 따로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파악된 오버헤드가 토탈 얼마로 나온 거야? 오버헤드 토탈이 얼마로 파악된 거야 거기? 80만 원이 집계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오버헤드는 80만 원이 발생한 걸로 집계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제공품 계정 차변에 집계되는 숫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원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금액을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공정에 집어넣은 원가란 말이야. 투입된 원가니까. 응? 발생주에 따라 금액을 집계하면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작업 중에 이게 이제 뭐 여기가 얘가 그 유조선이다. 근데 뭐 우리가 실제 기업에서 작업을 관리할 때 유조선, 유람선, 어선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번호로 관리한다고. 응?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번에 작업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업이면 예를 들어 이 세 번째 작업이 기말에 그 문제는 없어요. 기말에 공정에 남아 있었다. 실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재고 실사를 통해서 파악되는 건 뭐냐면 기말 제공품 금액 관련해서 넘버 4032 기말 제공품이다. 실사 통해서는 이걸 파악하는 거야. 개수를. 근데 얘가 얼마냐를 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작업 원가표를 쫓아가 봐야 되는데 작업 원가표에 보면 뭐 하나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어? 오버헤드가. 그래서 오버헤드를 더 배분해서 작업 금액을 확정해야 기말 제공품 확정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를 배분해 줘야 돼요. 현재 오버헤드는 80만 원이야. 배부 기준은 뭐예요? 이 문제? 뭘 배부 기준으로 쓴다고 돼 있어요? 노동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쓴다. 그럼 80만 원이고 800시간이니까 뭐 이거를 그냥 80만 원을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객관식은 몇 개 안 나오니까 200대 250대 350의 비율대로 배분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작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배부율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80만 원이 오버헤드 토탈이고 배부 기준이 토탈 800시간이니까 응? 80만 원 800시간 나누면 시간당 오버헤드는 얼마 정도 된 거예요? 1,000원 된 거죠. 1,000원. 시간당 1,000원. 그러면 시간당 1,000원에 해당되는 오버헤드를 배부해 주면 되는 거야. 배부율을. 응? 그러면 이때 1,000원의 의미는 딱 1,000원 이렇게 발생한 건 아니고 감가납비니 전기료는 수선 유지비 뭐 간접재료 간접 노무 여러 가지 비용이 시간당 1,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우리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용한 시간 기준으로 얘를 뿌려주면 배분해주면 여긴 200시간이니까 20만 원, 250시간이면 25만 원, 350시간이면 35만 원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이렇게 배분하고 나면 401이 45만 원, 402가 더하면 이게 70만 원, 403이 75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산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이걸 계산한 목적은 자 이제 403이 75만 원이라는 걸 알았잖아. 문제는 없지만 얘가 기말 제공품이라면 이제 기말 제공품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거지. 기말 제공품이 얼마다? 403이 75만 원이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야?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 75만 원 빼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15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되는 거지. 물론 뭐 우리 시험에는 작업이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공품이면 이게 두 개 완성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찾을 수도 있지만 기업은 작업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기말 제품 확정하고 나서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라고. 110만 원은 115만 원이었나? 115만 원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제품 계정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요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이게 산출물이고 이 산출된 물량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하려면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주문 생산일 때는 작업원가표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추적해서 집계해 놓고 오버헤드는 일정한 배부 기준으로 작업에 배분해서 최종 작업 금액을 확정한 뒤에 기말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찾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의 원가 계산 과정입니다. 자, 요거 해서 그 뒤에 있는 거 책이 52페이지에 있는 답까지 여러분이 뭐 하실 수 있겠죠? 받고 뒤에 요 간단한 걸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뒤에 한번 문제 가지고 한번 간단한 개별 원가 계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에 2번 85페이지 2번 자, 뭐 문제는 난이도 면에서 하죠. 응? 여기 보시면 개별 원가를 실시하고 있다. 제조 간접 원가 어떻게 배분한다고 돼 있어요? 노무 원가의 120%로.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노무 원가의 120% 발생한 거고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상태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2021 작업은 직접 재료 원가가 1,764000 176만 4천원 발생했고 노무원가는 없는 대신에 오버헤드가 105만 8,400원이 배부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오버헤드는 노무원가의 몇 퍼센트?
20%로 배부하겠다. 노무원가가 배부 기준이고. 그럼 이게 1.2배라는 거잖아요. 이거 1.2로 나눠 보시면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였다는 거야? 88만 2천 원. 88만 2천 원이 201의 직접 노무원가고, 301은 직접 재료원가가 29만 4천 원. 29만 4천 원이고 직접 노무원가가 73만 5천 원 돼 있고, 질문은 뭐였냐면 총원가, 전체 제조원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노무원가에 또 120%로 오버헤드 배부하면 되니까 노무원가 1.2배 하면 이거 얼마야? 88만 2천 원이고 더하면 전체 금액이 191만 1천 원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191만 1천 원이 301 작업 총 제조원가 이렇게 계산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나오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뒤에 3번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제 한 거랑 오늘 한 게 좀 섞여 있는 문제야. 3번도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응?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외워놓으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객관식 가서 훨씬 쉽게 1차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공부를 좀 정확하게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놓으시면. 자, 여기 자료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24,000원 있고 직접 재료가 8만원, 직접 도모가 6만원, 제조 간접원가 54,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 연습을 많이 했으면 떠오르는 계정이 바로 있어야 돼. 이게 어디 적히는 숫자야?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적히는 숫자예요. 제공품 계정 차변 내용을 준 거라고 그대로. 응? 따로 제공품 얘기를 안 해도. 응? 그래서 자꾸 외우시라 그런 게, 그럼 그 머릿속에 이게 왁구가 있으면 제공품 계정 차변에 배분할 전체 금액을 줬구나 현재 문제가. 그럼 기초 제공품이 24,000원이고 재료가 8만원, 노무가 6만원, 오버헤드가 54,000원이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단기 총제조원가의 기초 제공품까지 합치면 21만 8천원이 요게 금년에 공정에 투입된 원가고, 이게
작년에 들어간 건데 아직 공정에 남아있던 원가야. 그러면 이것들로 금년에 만들어진 전체 금액, 전체 산출물 금액이 계산되겠죠. 얘도 금년에 최종적으로 산출될 테니까. 산출물에 배분해야 될 전체 금액이야. 작년 산출물 남아있던 거에다가 금년도에 투입된 원가 합쳐서. 이해되시죠? 전체 금액이 20만 8천원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거기 뭐가 있냐면은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90%로 배부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90%란 말은 없어도 돼요.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제조간접 원가 얼마인데? 54,000원이고 노무원가가 60만 원이니까, 그럼 전체 배부 기준 노무원가가 60만 원. 그 다음에 오버헤드를 배부 기준으로 나누면, 아까 여기도 80만 원을 800씩을 나눠서 배부율 찾았잖아. 여기 54,000원을 6만 원으로 나눠보면 배부율은 노무원가의 몇 퍼센트? 90%로 배부하면 되는 거잖아. 모든 작업의 노무원가의 90%로 오버헤드를 배부하면 되는 거야. 거기는 노무원가의 90%로 배부한다가 아니라 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렇게만 언급이 있어도 돼요. 그러면 노무원가의 90%로 작업별로 오버헤드를 배부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에 완성품 계정. 이 완성품이란 말도 영어 번역한 거야. finished good. 완성돼서 빠져나간 거야. 완성돼서, 공정에서 완성돼서 빠져나간 거 어디로 갔겠어요? 공정 완성된 거 어디로 가? 제품으로 갔겠지. 우리 표현으로 뭐야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걸 언급한 거라고. 완성품 계정. 완성품 계정이 제품 계정이야. 이거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finished good 이걸 완성품이라고 번역한 거야. 근데 우리 표현으로는 제품이지. 제품 계정으로 대체된 금액. 완성품. 완성됐다는 게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제품이 돼야 되잖아. 제품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여기서 제품으로 빠져나간 게 얼마다? 20만 원이 제품, 완성품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계정명을 꼭 제품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거야. 그냥 미국 책에 있는 문제 번역하면서 그냥 그 표현 그대로 번역을 해버린다고. 그럼 여기 기말정품은 얼마? 그 기출문제 지금 풀고 있는 거. 기말정품은 얼마가 남은 거야? 원래는 기말정품 뺀 나머지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빠져나간 건데, 빠져나간 게 20만 원이니까 전체 정품 계정 차변이 21만 8천 원이고, 그러면 기말정품 얼마 남았어야 돼? 18,000원이 기말정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이런 계정을 떠올리는 거를 앞에 거 뭐 논리를 뭐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제품품 차변에 기초, 재료, 노무, 오버헤드 짓게 되고 기말정품 뺀 게 제품을 빠져나가. 이게 머릿속에 자꾸 흘러서 그 왁구가 머릿속에 있으면 숫자 보면서 아 이거 나왔고 완성품 나왔으니까 빼면 나머지가 기말정품이구나.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 우린 수학 같은 과목이라고. 성격이. 자, 그럼 여기 18,000원이 기말정품 된 거죠. 현재. 근데 거기 뭐라고 언급이 있냐면 넘버 601이 6월 중에 유일한 미완성품. 미완성됐다. 뭐예요? 공정에 남아있다. 계정 이름으로 뭐겠어? 제공품이지. 유일한 기말의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이라는 거야. 601이 기말 제공품이었다. 그럼 601이 기말 제공품인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계산했죠? 601이 기말 제공품인데 601의 총액은 얼마다? 18,000원이었던 거야. 그래야 제품을 빠져나간 게 20만 원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18,000원인데 이 안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 언급이 되면 뭐라고 되냐면 미완성품으로 제조간접원가가 4,500원 있다. 여기 오버헤드가 4,500원 있을 때 재료원가가 얼마냐? 그럼 전체 금액 알아. 18,000원. 요거 토탈은 18,000원 돼야 돼요. 오버헤드 있어요? 오버헤드는 노무원가의 몇 퍼센트? 지금 노무원가 이 작업의 노무원가 몇 퍼센트로 배부하고 있는 거야? 90%로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0%가 4,500원이니까 노무원가는 5,000원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 18,000원에서 9,500원 빼보면 재료원가는 얼마다? 9,500원 빼면 8,500원이 재료원가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답은 8,500원이야. 응?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이 문제는 앞에 챕터에서 했던 원가 흐름
쭉 집어넣는 게 편안한 상태에서 작업 원가표에 재료 노무 제조 간접원가 짓게 된 게 섞여 있는 뭐 이런 방식의 문제로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그래서 꼭 풀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돼. 지금 이거 안 풀렸으면 T 계정에 숫자 넣어서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세요. 틀리지 않도록. 요거는 뭐 2번은 너무 쉽게 낸 거고 요건 살짝 응용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해보시면 이 정도도 응용이 안 되잖아. 바로 됐어? 뭐 어제 걸 잘한 거고 대부분은 뭐 뭔 소리냐 쳐다보다가 들으면서 그 소리구나 뭐 그렇게 된 거지. 에?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봐. 여러분의 응용력은 생각보다 초라해. 응? 여러분의 경쟁력은 응용력, 암기력. 뭘까? 항상 나의 경쟁이 뭔지 명확하게 하시라고. 두리뭉실하게 뭐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쟁력은 암기력이야. 응? 시험장에서 응용한다? 거의 불가능해. 누구든. 아주 예정에 몇 명 되지. 놀라운 애들 있어.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하는. 응? 많지 않아.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야. 응? 한 뭐 세무사 시험 기준으로 한 50명? 그 정도 있겠지. 맨 앞에서 붙어갔겠죠. 저기. 응? 그래 잘 가. 그리고 같이 가자 근데. 그리고 같이 묻어가면 되는 거야. 응? 문만 닫기 전에 가면 되는 거라고. 응?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점수 좋은 사람들도 겸손하게 무던히 외우면서 응용력이 생겨. 내가 여러분 암기력이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암기를 무던히 해줘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응? 응용력 뭐 우리나라 교육 보면 뭐 창의적 교육 못한다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 미국에서 어설프게 교육받고 와가지고 창의적이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어떻게 전 세계 1등이 됐겠어. 현대자동차 그래도 전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간 자동차 회사 된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세무를 해봐. 놀라운 탈세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창의적인지 가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 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세법이 제일 정교하겠다. 응? 정말 창의적이구나. 좋은 쪽이 아닐 뿐. 창의력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그냥 타고나는 거야. 응? 조기 교육하면 고우처럼 그림 그릴 수 있을까?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져야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잖아. 응? 응? 그래서 창의력은 타고나는 거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많이 집어넣어서 내가 창의적이면 그걸 응용해서 놀라운 뭘 만들어내는 거고 창의적이지 않으면 집어넣은 걸로 먹고 사는 거야. 응? 한국이 그렇게 놀랍게 막 밀어붙여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제일 좋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도 만들고 응? 뭐 요즘에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교육 잘 받는 사람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관리되는 거 아니야? 미국 애들처럼 막 그런 애들 별로 없으니까 이상한 애들. 응? 그래서 창의력은 창의적인 거는 자꾸 문제를 풀면서 창의력이 뭐 확보된다 이런 건 착각하지 마시고 외우는 거야. 드립다 외우면 그럼 창의적이 돼. 창의력 있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풀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 그래도 그냥 외운 거 갖고 문제가 풀린다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왁구, 새로운 생각의 띵킹의 프레임을 짤 때는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최선이야. 공대생처럼 드립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유두리는 생겨. 근데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가서 유두리가 생길 때 조심해야지. 불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응? 그 유두리를 나쁜 쪽으로 쓰면 잡혀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뭐 여러분의 경쟁력은 암기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의력은 암기가 전제돼야 생기는 거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그걸 베이스로 창의를 하지. 응?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창의를 해, 맨 땅에서. 모든 역사의 진화라는 게 어떤 걸 누가 앞에 발견한 거, 개를 놓고 거기서 창의적으로 요만큼 올리는 거잖아. 한 단계 가는 거지. 누가 놀랍게 이만큼 보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드립다 외우란 말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응? 세법? 해보시면 지금 아마 짜증 만빵일걸? 아니에요? 세법 어디예요? 어느 세법 중에 어디 하냐고. 법은 무슨 세? 세자밖에 안 들려. 법인세? 해보시면 응? 잡다한 것도 많고. 난 세법 공부하면서 내가 후회했었어.
내가 공부를 세법을 제일 마지막에 했거든요. 세법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나.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세법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싫어하면, 근데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머리에 잘 안 남거든 더. 응? 하기 싫고 자꾸 밀고. 세법이 제일 허접한 실력으로 붙었지.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유예가 돼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위험이 없어야 되니까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고 나면 세법이 제일 세부적인 게 많잖아. 세부적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공부하고 나면 반대로 얘기하면 바뀔 게 별로 없는 거야. 출제자가 뭔가 흔들 게 없고 내가 아는 그대로 그냥 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면 오히려 세법이 점수적인 좋아. 겉으로 그냥 진정한 인간 엑셀이 되면 돼. 세법 마법사가 되면 되니까. 응? 나중에 가보시면 세법 마법사라고 있어요. 엑셀로 짠. 앞에 몇 개 넣으면 쫙 나와. 응? 쫙 다 돼. 응? 물론 더존에서 일부 세무 조정하지만 아주 정교한 건 잘 안 돼. 근데 세법 마법사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면 거기 다 이제 들어가 있어. 그렇게 간단히 엑셀로 넣을 수 있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 응? 드립다. 응? 근데 그거의 방법은 뭐냐?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응? 서당에 왔다 생각하시란 말이야. 응? 옛날 서당에서 어떻게 가르쳤어? 훈장님이 옆에서 회초리 하나 들고 외워라 그래놓고 졸면 앞에서 하늘 천다지 소리 내면서 읽고 있으면 끝까지 다 외우면 옆에서 세워놓고 외워봐 그래서 끝까지 외우면 너 책을 떼었구나 떡을 사와라 그래서 떡을 먹고 그냥 암기시키는 거잖아. 막 암기시키고 나면 책 한 권씩 떠오르고 나면 그 암기된 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거기서 뭔가 판단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세법도 그래요. 응? 원가는 그거에 비하면 암기할 게 좀 적고 약간 프레임은 달라. 세법은 정말 그 하나하나 딱 외워야 돼. 그게 더 중요하고 우리는 외울 건 좀 적은 대신 얘를 넣어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어느 쪽이든 결국 외워야 돼. 계속 강조하지만. 근데 이렇게 강조해도 말로 뭐 계속 그래 그러고 그냥 흘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 얘기를 여러분이 열심히 들었으면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딘가에 외울 거리 외운다. 어떻게 외울 거야? 책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외울 거야? 외울 포인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메모를 잘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뭘 외울지. 그건 상대적으로 원가보다 세법이 더 중요하고 거기 많죠. 짜증나게. 응? 많더라도 만들어야 돼. 자기 나름대로 외울 거를. 근데 그걸 많으니까 내가 이걸 보고 외우겠다? 퍽이나. 응? 잘 안 된단 말이야. 옛날에 내 대학교 때 친구 중에 그 컨닝 페이퍼를 만든 애가 있었어. 컨닝 페이퍼. 수업이 시험을 보면 시험 직전에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쫙 조그만 글씨로 글씨도 잘 써. 예쁘게. 쫙 거의 인쇄한 것처럼 컨닝 페이퍼 예쁘게 만들어. 쫙 만들면 이제 너 뭐 그거 컨닝 페이퍼를 그렇게 만드냐? 막 그랬더니 이건 뭐 내가 시험장에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만들다 보면 정리가 된대. 요 조그만 데다가 다 적으면 핵심이 뭔지가 딱 적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적다가 내가 정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건 나 줘라. 그래서 내가 근데 어떤 거냐면 그거를 적는 거, 내가 거기다 뭘 외울지를 적는 거 자체가 암기예요. 요즘은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안 만들잖아. 응? 단어장 이런 거 만든다는 거 잘 아이디어가 없죠.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 조그만 이런 종이에다 단어장을 만들어 영어를 사전 찾아가지고. 응? 그럼 단어장을 만들면 알고 보면 나중에 그 단어장을 잘 안 봐. 단어장만 만들고. 근데 언제 외운 거냐? 만들 때 외운 거야. 응? 그러면 이제 근데 진짜 잘하려면 만들고 나서 다시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울 거다, 내가 외워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내가 계속 하는데 그럼 난 열심히 외우겠다 생각이 들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액션 플랜은 뭐냐? 외울 거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외울 거를. 그걸 적어주면 두 개야. 그걸 뭘 외울까를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단순히 그냥 외워야지 이거는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야. 뭘 외울까를 적는 순간 핵심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걔를 모아놓고 암기하면서 자꾸 떠올리면 그 핵심 기준으로 이게 이 왁구가 다시 떠오르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야 머릿속에 많이 남지. 그냥 수업 듣고 그냥 쭉 읽고 문제 풀고
그래 문제 풀어서 뭐 몇 개 뭐 틀렸고 이거 맞았고 넘어가고 이런 사람하고 그렇게 외울 거를 자기가 잘 다시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더 체계를 자기 스스로 한번 체계를 다시 한번 작업해본 사람하고 나중에 남는 양이 전혀 달라. 그래서 그런 걸 잘 하셔야 돼. 응? 뭐 초반이라 계속 잔소리 하는 거지만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자기 길을 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거 뭐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객관식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 나타나서 또 다 반납하고 저번에 주셨던 거 다 반납했습니다. 다시 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생각보다. 응? 물론 원가는 휘발성이 좀 적어 숫자라서 그렇긴 해도 이것도 거의 다 반납하고 나타난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럼 지금 이 시간 쓴 게 머리에 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적어도 이건 돼야 돼. 2회 독할 때 핵심을 빨리 캐치하면서 빨리 볼 수 있어야 돼. 그럴 준비를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꼭 외우세요. 나중에 다시 와서 할 때 이게 또 안 떠오른다. 이거는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응?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노력은 당연한 미니멀 리퀘어먼트고 거기에 그걸 어떻게 요령껏 머리에 남길까를 잘 해줘야 효율성이 확보돼야 동차가 된다고. 응? 그래서 이거 2개 같이 한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수업 진도로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조금 뒤에 하고 잠깐 쉬고 나서는 그 뒤에 4절부터 하겠습니다. 그 먼저 하고 회계 처리를 할게. 응? 요 내용들이 좀 더 익숙해지고 나서 분개를 해줘야 좀 편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60페이지 쉬고 나서 할 거예요. 잠깐 쉬고 하자.